네, 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제 네이버 장보기 절차와 실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9강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장보기에 등록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내가 장보기를 실제 운영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통신판매 법률적인 문제와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더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통신판매업 관련 법규 및 사례. 너무 얘기만 들어도 어려워요. 나는 장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통신판매업상에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내야 되는 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는 순간 사이버몰에 해당하는 여부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몰에 어떻게 해당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알아볼게요. 일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 관할 법률 중에 사이버몰이라고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우리는 온라인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몰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소비자가 접속하여 이용한 대가로 특정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동법에 규정된 사이버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는 해당하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 쇼핑을 진행하는데 개설 시 신고해야 되는 게 무조건 통신 판매업 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통신 판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 관한 법률에 의하 전소법이라고 하는 시행령 제14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통신 판매를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업자가 간이과세인 경우에는 통신 판매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신 판매를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전수법의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과 함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정해진 양식에 기재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냐? 자, 그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봤더니,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제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제12조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이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신고 의무를 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타네요. 연 4,8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그러면 제외하는데 대부분 우리 상인의 회장님들은 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신판매 사업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신고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자 통신판매 사업자는 소정의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자 등록증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비목이 없어도 됩니다. 네, 단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업태 및 종목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통신판매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 및 업태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업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데 뭐 세법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 판매 후 추가 사이트 개설 시 변경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도메인에 대한 이름 변경, 추가, 그리고 변경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나 기존 쇼핑몰의 취급 품목을 추가하면
혹은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를 이제 뭐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하면요.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 뭐 취급 품목을 변경한다거나 아예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 신고에 대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트 개설 시에 사이트 통신 판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그리고 기본적인 대표자와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저번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통신 판매업 신고 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똑같이 정보24를 검색하시고요. 서비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 다 귀찮다 그러면 통신 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요. 대표자 정보를 작성하고 판매 정보를 선택합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건지, 홈쇼핑을 진행할 건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취급 품목은 뭔지, 이걸 다 진행해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출 방법은 내가, 편하다 그러면 파일을 첨부하실 수 있고, 아니면, 불편하다 그러면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신고를 어디서 수령하냐, 수령기관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유주가 두고 신 곳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본점, 예,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역별 대표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모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다, 부산에 있다. 근데 대표자가 한 명이서 다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소재지에 따라서 그 지사를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모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는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상거래 등에서 예를 들면 뭐 관련된 법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걸 철회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게 되면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제품 구매한 거에 대한 환불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2항에는 청약 철회에 대한 거부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품을 받았는데 절반 이상 먹었다던가 3분의 1을 먹었다던가 심하게 훼손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거부사항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신 판매업을 했을 때 소비자하고 판매자를 지킬 수 있는 법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청약 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지만 대부분 다 도덕적인 범위 아니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기만행위.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되고 쇼핑몰이 잘 되다 보면 내가 쇼핑몰을 따로 개설할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를 좀 사례를 볼게요. 인블리나 하느라든이나 뭐 팔육 프로젝트, 글랜더, 뭐 11번가 이런 데가 있는데 SNS 기반의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SNS 기반 쇼핑몰들은 SNS로 뭔가 계속 홍보해가면서 제품을 올리고 리뷰에 대한 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최신순이든 카테고리가 최신순 제품 리뷰 최신순 아니면 리뷰로 추천순 그 다음에 리뷰로 평점순인데 다 제품에 대한 리뷰랑 제품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브랜드냐 재고량 등을 파악해서 먼저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대로 제품에 대한 판매를 조정한 거예요. 판매 수익을 조절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이 되겠죠. 우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해당 문제는 없겠지만 임의의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환이라든지 환불에 대한 불가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수령 후 5일이 경과한 제품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령 후 앞에서 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령 후 5일이는데 만약에 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2조 항에 그런 내용들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반 사례에 문제가 저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내가 공산품의 경우는 7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된다는 정책을 놓으셔야 되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산품인데도 비롯하고 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명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상품 검색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G마켓이나 11번가 옥션에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일단 전시적인 문제인데 광고 사업자 상품을 우선 전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광고를 단 상품부터 노출을 시켰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고 표시에 대해서는 광고 반영 정보 미공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뒷광고 논란이 있었죠.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건 광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불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고라는 걸 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 입장하면서 우리가 잘 되니까 여러 개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광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걸 광고면 광고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걸 표시해 줄 필요가 있고요. 다음 소비자 유인과 관련된 건데 소비자들은 대부분 상단에 노출되고 우수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광고 상품을 우수 상품처럼 전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인과 기만행위, 전시와 표시에 대한 문제로 이제 벌금을 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모바일에서 본 건데요. 베스트 영역이에요. 베스트 영역도 역시 조절을 했다는 거죠. 베스트 상품이라는 것은 기준 자체가 명확해야 돼요. 고객이 제품을 명확하게 판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다거나 아니면 고객이 리뷰를 많이 썼다거나 고객의 추천이 많다거나 평점이 높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감춰놓고 진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법률 정보에 대한 걸 좀 알아봤습니다. 법률 정보에 대한 걸 알아봤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와서 어떻게 제품을 전시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 아까 10배를 늘릴 수 있는 10배 상승의 노하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쇼핑몰과 블로그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돼지 감자라는 걸 검색을 했습니다. 돼지 감자라는 걸 검색을 했는데 이제 나올 때 됐죠. 네. 돼지 감자를 검색할 때가 막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총 8개가 나옵니다. 총합해서. 8개 중에 맨 위에 2개는 광고고요. 나머지 6개 있지 않습니까? 6개에서 돼지 감자라는 키워드의 매출의 50%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단으로 어떻게 올릴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제품을 누군가 제품을 구매하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거나 좋아요나 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순위가 올라가게 돼요. 상단으로. 그 올라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평을 남겨주고 구매평을 남기면 리워드를 제공해주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제품을 구매할 때 그런 혜택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쇼핑몰인데 약간 블로그 형태예요. 돼지 감자는 아무거나 클릭해봤습니다. 지금 9,700원짜리를. 왜 9,700원짜리 클릭한 게 내가 원하는 제품인데 가격이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해 보이는 것 같아서 9,700원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했더니 옵션이 많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뭐 포인트도 많고 할인율도 많고 정보도 많고 이미지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나하나 제품 등록할 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 등록할 때 하나하나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입력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뒷부분에 하기 전에 왜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해야 되느냐 앞서서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 시작하는 판매자가 1년간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결제 수수료 면세해준다는 게 자, 사람들이 카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제가 일어나고 나서에 대한 둘의 거래 관계예요. 네이버가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한 10에서 15%를 가져간다고 했죠. 보통 스토어가. 근데 그 스토어에 대해서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신청 대상을 어떻게 하냐면 창업 1년 미만의 신규 사업자나
국세청 기준의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중소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제로 수수료로 정책을 합니다. 12개월 동안. 그리고 승인 조건은 국내 사업자이고 가입 승인이 간이과세자 최근 20개월 미만이거나 일반 과세자가 최근 13개월 미만입니다. 그리고 판매 등급에 따라서 새싹이나 씨앗이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12개월간 매월 500만 원까지 순 결제 금액의 결제 수수료가 0%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신청하게 되면 판매자의 신청일 중 1월에 1일에 2월 1일에 일관 승인이 되고요. 승인일 기준으로부터 이길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판매자 정보, 그 다음에 판매자 등급에 따라서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 수수료나 아니면 결제 수수료만 안 나가더라도 상당히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500만 원까지 순결제 금액에 대해서 0%이기 때문에 판매가 매출이 잘 되고 늘어나기 시작하면 수수료는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운영에 앞서서. 일단 피지사 연동이나 카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판매자 등급을 설정할 수 있고요.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감면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지사 연동이 모두 무료 지원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쇼핑몰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피지사들을 심사를 봐야 되는데 피지사에 따라서 심사 비용이 20만 원이고 정기 결제의 경우는 매월 30만 원, 뭐 비싼 건 5%까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게 되면 너무 수수료를 많이 띄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관리자의 메뉴 구성이 매우 편안해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쇼핑몰 디자인은 개인화에 맞게끔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등록 시 사용되는 스마트 에디터에 대한 편리함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에디터라는 건 상품 등록을 아까 얘기했던 블로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글 쓰듯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돼지 감자인데 내가 그냥 뒷산 텃밭에 돼지 감자 씨를 뿌려놨더니 말도 못하게 자라슈 뭐 이러면서 그 씨 뿌려놓은 사진 같은 것도 올릴 수도 있고 그냥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가봤더니 그냥 캤더니 돼지 감자가 많이 나왔어요. 약도 안 치고 무공의 돼지 감자예요. 이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쭉쭉 하는데 요거 300kg 정도, 3kg당 얼마에 판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누구나 편집 없이 쓸 수 있게끔 스마트 에디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됐던 정보에 대해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소비자층이 제품을 구매했다, 어떤 소비자층이 이 제품을 이용했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간의 소통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샀다고 이제 소비자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사고 나서 이 제품은 이렇게 보완해 주세요. 아니면 다음은 포장이 5kg 단위였으면 좋겠습니다. 10kg 단위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소통이 좀 더 가능하다. 그리고 정산에 대한 절차도 딱 입금되면 수수료 딱 제외하고 바로 통장으로 며칠 날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정산 절차도 되게 심플합니다. 고객이 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 계좌 이체를 하든 네이버에서 알아서 받아서 내 통장으로 현금으로 꽂아줘요. 네, 이런 게 간단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속 고민하시고 필요로 하셔야 된다. 근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사람도 장단점이 있듯이 이런 서비스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단점은요. 경쟁과 키워드 전략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판매자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돼지 감자를 놓고 옆집 순이네, 뭐 옆집 영철이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품을 다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광고 없이 상위에 노출시키기가 어려워요, 초반에는. 그래서 적절한 광고를 올려놓고 광고가 올라간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상단으로 끌어올라졌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광고를 해지하게 되면 뭐 포지션이 되는 전략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광고는 약간 있어야 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많은 경우에는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죠. 유사한 제품이 많은 경우 살아남기 어렵거나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 키워드를 세분화해라. 돼지 감자다 그러면 돼지 감자 엑기스, 돼지 감자 즙, 뭐 돼지 감자 장아찌 뭐 이런 식으로 돼지 감자라고 했을 때 검색하는 양이 10,000건이라고 하면 장아찌는 200건이에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공략을 하셔가지고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서 선도를 잡고 돼지 감자로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API 변경이 한 달에 한 번 가능합니다. 타 채널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API라는 것은 어쨌든 그 쇼핑몰 내에 뭔가 이제 내가 그 쇼핑몰에 대한 일부 정보예요. 정보 변경이 한 달에 한 번 가능하고 타 채널하고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대량 등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등록 시 번거로움이 있어요. 상품을 등록하는데 제품을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등록해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 등록하시면서도 즐겨보실 수 있겠죠. 내가 서비스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브랜딩을 유지해야 돼요. 자, 치열한 경쟁 속 단 기회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브랜딩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신규 3개월은 신선도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가게네 홍보해줘야지라고 네이버에서 인식을 하고 홍보를 좀 해줘요. 그래서 신규 3개월은 신선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타 경쟁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해야 되냐? 스토어집이나 재구매, 상품 확장, 브랜드 성장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링크 보내서 찜 좀 한번 해줘, 한번 눌러줘 이렇게 해서 뭔 키워드를 검색할 때마다 우리 점포가 인기 있는 점포처럼 많이 올라올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컨텐츠를 비교하거나 상품 결과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글을 쓰고 그다음 소통하고 관리하는 게 매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댓글 달고 리뷰 관리하고 새로운 제품들 올리고 새롭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을 좀 진행해야 되고요.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은 과감하게 이 제품이 왜 안 팔리지?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 봐야 되고 상세 페이지를 리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가 어렵겠죠. 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키워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키워드는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키워드 관리할 때, 내가 키워드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걸 했을 때, 자,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와 관련된 채널, 이게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검색량은 얼마인지, PC에서 검색은 얼마나 하는지, 모바일에서 검색은 얼마나 하는지, 일에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검색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에 따라서 내가 매출을 올리고 줄이고 하는 기회가 되겠죠.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 쇼핑이나 장보기에 대해서 제품을 등록하는 건 좋은데 이 카테고리하고 어떻게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단지를 뿌린다거나 홍보물을 개발해서 노출시키는 것도 고객들이 우리 점포를 많이 알아주기 위한 건데 네이버에서는 무궁무진한 방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내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근본적인 고민은 사람들이 네이버 와서 뭘 해요?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을 때 검색 노출이 되게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경쟁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경쟁 때문에 도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쟁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키워드를 최대한 세분화하고 키워드를 많이 쪼개야 돼요. 쪼개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노력을 좀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키워드에 대한 분류나 관리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키워드를 관리하거나 키워드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점포에 많은 노력과 많은 비용과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 키워드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 관리에 대한 제가 이제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